일상에서 인생을 캐다 마이너스 최강소 홍반장. 서반장. 진반장입니다. 네, 오늘은 동해번쩍 서해번쩍하는 진반장의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언제는 의사를 했다가 언제는 국제보건 전문가를 했다가 도대체 진반장이 하고 있는 국제보건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오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진반장은 의사잖아. 그쵸? 그러니까 의사이자 국제보건 전문가인 거지. 왜 이렇게 확신이 없으시죠? 너무 사짜 같나요? 나도 잘 모르겠어서. 근데 의사랑 국제보건 전문가가 달라? 보통 생각하면 의사는 이제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이런 거를 생각하는데 국제보건 전문가는 환자를 직접 치료한다고 하긴 좀 어려워요. 주로 좀 더 하는 일이 병원에서 일한다기보다는 공중보건, 그러니까 결국은 치료적인 측면도 있지만 예방, 그 관리 이쪽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그럼 국제보건을 하려고 하면은 의사여야 하는 거야? 아니 꼭 그렇진 않아요. 건강과 관련된 요소가 되게 많잖아요. 어떤 뭐 수술적인 행위, 처치, 처방 이것 말고도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되게 많은 요소가 있어서 되게 다양한 분야의 전공을 살려서 국제보건 분야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의학적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쵸. 물론 의학적 지식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자기가 다루는 분야의 의학적 지식을 알아야 하겠지만 행정하시는 분들도 필요하고 IT 전문가도 필요하고 의약품을 배송하고 이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전 세계 곳곳에. 그런 물류 전문가 뭐 이런 다양한 영역이 있기 때문에 꼭 의학적 분야가 아니더라도 다양하게 국제보건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뭐 예를 들면 그런 것과 비슷한 거네. 만약에 뭐 애플이라는 회사다라고 그쵸. 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맥 OS를 개발한다든지 다 뭐 프로그래머는 아니잖아. 그런 것들을 또 판매하는 마케팅 부서가 분명 존재해야 되고 품질 관리팀 이런 것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것들의 총체를 본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도 다 국제보건 전문가라고 볼 수 그치. 있는 건가? 뭐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도 점점 더 중요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 뭐 기자 출신, 근데 뭐 기자여도 그래도 뭐 보건 관련 기사를 쓰던 사람들이긴 한데 뭐 그런 사람들 또 디자이너들, 인하우스 디자인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되게 다양한 직군이 있습니다. 진짜 다들 자원봉사 같은 맞아요. 거 하러 갔다고 생각해서 가는 돈은 어떻게 버나? 약간 이런 의미로 많이 물어봐. 내 주변도 그래. 제 의사 친구들도 그래요. 제가 봉사활동하는 줄 아는 사람도 되게 많고 좋은 일 한다 이렇게 뭐 말해주시는 분들 많은데 그래서 뭐 의사 친구들 중에도 나도 뭐 이제 시간 될 때 가서 좀 도와줄 수 있나?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게 되는 데가 아니거든요. 여기도 전문 분야이고 돈 받고 하는 일이고 그냥 봉사처럼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물론 인턴이나 뭐 UN 발룬티어라고 해서 UNB 이런 제도가 있기는 한데 생각하는 것처럼 뭐 일주일 어디 해외 의료봉사 가듯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닌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국제보건하면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 가서 봉사활동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대체로는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하더라고. 뭐 국경 없는 의사회 그런 데 가가지고 일하는 거야? 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어. 뭐 그것도 국제보건의 한 분야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긴급 대응 또는 뭐 어떤 재난 상황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조직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항상 응급 상황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병원에도 되게 많은 분과가 있듯이 국제보건 안에서도 뭐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팀이 있고 또 이런 만성 질환을 관리하는 팀이 있고 흡연같이 건강에 엄청 영향을 주는 그런 건강 요인들을 관리하는 부서도 있고 소아랑 뭐 여성 이런 취약 계층을 더 집중적으로 보는 부서도 있고 엄청 다양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건에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테고 뭐 질환에도 진짜 여러 가지 그쵸.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질환이 있듯이 사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전 세계적으로 줄이고자 한다라고 하면 진짜 해야 할 일은 많겠네. 맞아요. 저는 이제 그중에서 감염병 파트에 속한다고 볼 수 있죠. 저는 이제 국제보건 전문가이면서 세부 전공이 열대의학, 기생충학이거든요. 그래서 열대, 아열대 지역에서 주로 유행하는 감염병들이 주로 열대질환이라고 묶어서 부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뭐 흔히 많이 아는 뭐 말라리아, 그다음에 이제 결핵, 댕기 이런
바이러스성 질환들도 있고 기생충성 질환들도 있고 또 이제 사람들이 되게 관심 없는 그런 질환들 20개를 모아서 소외 열대 질환이라고 또 이름을 붙여놨어요. 이름을 불러줘야 의미가 생기는 것처럼 관심이 없고 그리고 그 주로 걸리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10억 인구를 버텀 빌리언이라고 부르는 용어가 있거든요. 주로 의약품을 구매할 능력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걸리게 되는 질환들 이런 거를 묶어서 소외 열대 질환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이제 그쪽 질환들을 주로 치료, 예방, 관리하는 것들을 많이 해서 가장 가난한 분들을 만나러 이제 갈 수 있는 지역에 가다 보니 항상 오지를 갈 수밖에 없고 또 제가 주로 하는 소외 열대 질환은 그런 말이 있어요. 길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도로 그치.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은 그래도 병원에 갈 수 있잖아요. 보건소라도. 사실 치료법이 다 있는 약이에요. 제가 하는 질환들은 대체로 진단만 제때 되면 치료약도 그렇게 비싼 건 아니라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그것조차 안 되는 사람들이 걸리게 되는 거인 거죠. 제때 치료를 받으러 갈 수가 없고 가까운 의료시설에 가려면 막 4시간 산길을 걸어가야 된다든지 뭐 이렇다 보니까 제때 치료를 받지도 못하고 그 저렴한 약제조차도 구매를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는 약이나 치료제를 싸질머치고 산길을 제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의료 접근성을 그렇게 해서 가까이 가져가는 거. 제일 많이 한 건 집단 투약이라는 프로그램인데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걸려 있으면 그걸 한 명 한 명 진단해서 맞춤 치료해주기가 어렵거든요. 그럴 때는 아예 그 마을 전체 아니면 나라 전체를 동시에 치료를 하는 거예요. 같은 약제를 일정 시기에 쫙 뿌리면 질환의 연결고리를 딱 한번 끊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때 개입한 걸로 인해서 전파가 이렇게 쭉 떨어지고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다. 코비드 19 그러니까 코로나 때도 저희가 다 같이 좀 백신을 일정 시기에 막 맞췄잖아요. 그래서 백신 접종률을 막 70% 80%막 이렇게 올려서 집단 면역이라는 걸 형성하려고 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백신을 동시에 단기간에 쫙 해서 집단의 면역 체계를 올리듯이 그리고 제가 주로 다루는 열대 질환들은 치료하기가 까다로운 게 사람만 걸리는 게 아니라 그걸 전파하는 모기나 곤충들이 있어요. 매개하는. 그러니까 사람만 치료해서는 안 되고 또 곤충도 죽여야 되고 환경도 조절해야 되고 뭐 이런 거죠. 그럼 진반장은 그 중에서도 뭐를 전문적으로 해? 그러니까 파트로 따지면 프로그램을 짜는 역할인 건가? 저는 어쩌다 보니 A부터 Z까지 프로그램 처음에 기획 이제 주로 마이크로 플래닝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일단 중요한 개념을 하나 설명해야 되는 게 유니버설 헬스 커버리지라는 게 있어요. 한 명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의료 접근성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국제보건하는 사람들의 큰 목표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또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소외 열대 질환에 더 관심을 갖게 됐고 그거를 저 사람들이 올 수 없어? 그러면 내가 가야지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협력을 많이 했어요. 해외에 가면 그 나라에 계시는 보건부 공무원 선생님들하고 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뭐 보건부 장관님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예하 조직과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교육부 왜냐하면 학교가 되게 많은 아동 인구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잖아요. 뭐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은 여전히 14세 미만 인구가 뭐 40%가 된다든지 뭐 30%가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학령기 인구가 되게 많아서 그 인구들을 잘 커버하려면 일단 학교, 교육부랑도 엄청 긴밀해야 되고 근데 또 학교 안 가는 애들 그리고 또 다른 인구들을 찾아내려면 국민주택 총조사 이런 건 통계청이 하잖아요. 통계청이랑도 또 긴밀하게 해서 그 자료를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 국토부 통계청 그런 걸 통해서 인구 집단 자료랑 마을 데이터 이런 거 다 얻어가지고 이장님들 주소까지 다 막 딴 다음에 그 마을에 사람 몇 명 있고 가구 몇 명 있고 다 파악한 다음에 아 그럼 여기다가 봉사자 몇 명 배치해야 되고 뭐 이런 걸 다 계획을 해가지고 약은 얼마가 가야 되고 이런 걸 촘촘하게 계획하는 걸 마이크로 플래닝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부터 이제 실제 약을 포장해서 봉사자들을 교육해서 배치해서 나눠줄 때 잘 나눠주고 약물의 부작용은 없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그 모든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하고 그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보고하는 것까지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네. 그 한 사이클을 이제 다 하는 거죠. 계속 뭐 한 나라에만 있는 건 또 아니잖아. 그쵸. 그러면 한 조직에 총 일하는 사람이 한 몇 명 정도 돼? 동티모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했던 사무소는 처음에 2018년에 갔을 때는 한 3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회사 전체. 그리고 저희 팀은
저 포함해서 4명. 근데 이제 코로나 시기 때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는 되게 일손이 많이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조직이 엄청 늘어서 100명 이상이 됐더라고요. 근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미국이 이제 국제기구의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이러면서 인원 감축이 엄청 많이 일어나서 재작년 연말에도 한 40명 정도가 이제 정리됐고 연말에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 정리돼서 이제 또 다시 한 40명 정도 규모의 조직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직전에 있었던 팀 같은 경우에는 학교 보건을 같이 하는 팀이라서 조직이 커가지고 한 12명 정도 저희 팀에 12명이 아까 그 일을 다 하는 거야? 근데 저희 사무소 소속이 12명인 거고 보건부의 공무원분들과 교육부 공무원분들과 다 같이 하는 거니까 한 프로젝트를 할 때 엄청 많은 조직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국제보건이라는 게 그 꼭 열대 질환만 관리하는 건가? 그렇진 않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분야가 있는데 저는 그중에서도 감염병 중에서도 열대 감염병을 하는 건데 일반 감염병도 있잖아요. 코로나, 인플루엔자 이런 거는 북반구에도 많이 있는 거니까 우리한테도 사실 영향이 있는 거예요. 저도 말씀드리면서 열대 질환, 기생충, 뭐 가난한 나라에 걸리는 병 이러면 뭐 대한민국이랑 상관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 그럼 선진국에서도 국제보건이라는 걸 할 수 있는 거네? 그쵸. 사실 국제보건하니까 뭔가 비행기 타고 가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제보건은 내가 사는 동네를 넘어서서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두가 건강해지기 위한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교류가 하나도 없고 각자 나라만 잘한다. 모두가 각각 잘한다. 이러면 국제보건이라는 개념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이런 거 생각하시면 어떨까? 언니네 집에 누수 생겼었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내 집을 내가 아무리 잘 꾸며놓고 살아도 윗집에서 누수가 생기면 엉망이 되잖아요. 아파트 그 시스템을 다 잘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코로나도 비행기로 사실 하루 안에 거의 못 가는 곳이 없잖아요. 그런 세상이다 보니까 정말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가잖아요. 감염병들은 특히.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제는 더 이상 뭐 우리나라의 일이 아니니까 우리나라엔 절대 들어올 일이 없어. 이런 건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체인 이론, 그 코로나 때도 많이 나왔잖아요. 가장 약한 고리가 가장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약한 고리가 끊어지면은 시스템이 모두 무너지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요양기관, 장애인 시설 이런 데 더 집중해서 막 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 세계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뭐 괜찮지만 다른 약한 나라들, 뭐 경제력이 약하거나 의료 인프라가 약하거나 이런 나라들을 도와주어야 하는 필요성이 거기서 있는 거죠. 너한테 진짜 국제보건이란 말을 들었을 때는 코로나 이런 것처럼 뭔가 한 나라에 국한된 병이 아니라 뭔가 전 세계적으로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병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보다 뭔가 좀 더 광범위한 느낌이구나. 그렇죠. 그냥 인류 단체 보험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모든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관리하는 거다. 우리나라에서 사실 담배값 인상했을 때 막 엄청 반발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우리나라 정부가 혼자 결정한 게 아니에요. 그게 WHO가 먼저 정책을 만들었고 그걸 이제 모든 나라들에 제안을 한 거예요. 그걸 받아들여서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나라도 정책을 가져간 거거든요. UN이라는 기구가 있잖아요. SDG라고 2030년까지 인류 공통의 목표를 정해놓은 게 있어요. 분야별로. 그거에 맞춰서 모두가 이제 공동의 협력과 노력을 해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중에서 저는 보건이라는 파트를 하는 거고 보건 안에서도 감염병이라는 또 작은 파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얘기들 많잖아. 우리나라도 뭔가 혜택을 받던 나라에서 그 이제 혜택을 돌려주는 나라로 변했다라는 걸 이제 따졌을 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국제보건을 하고 있는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껴져? 그런 게 좀 느껴져? 체감이 돼? 저는 기생충 관리 사업 하면서 되게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우리나라 도대체 어떻게 없앤 거지? 싶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1970년대까지는 기생충이 정말 많았어요. 인구의 거의 70%가 걸려있을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의 불과 30년 만에 다 없앴어요. 진짜 남부 쪽에 민물고기 드셔서 민물게장 드셔서 간흡충 걸리는 한 3%의 인구? 그 정도 말고는 없거든요 이제. 왜 우리 어릴
그때 생각해 보면 똥 걷어갔잖아. 똥은 안다. 저 제주도 또 어? 촌이라서 체면 했어? 검사 했나 보다. 체병 똥 걷어갔는데 똥 여기 이렇게 약봉투 같은 걸 주면 난 그거 검정 고무신에서밖에 못 봤어요. 아침에 이렇게 싸서 그걸 이제 옛날에 했어요. 옛날에 했어요. 아니 나 똥 얘기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아니 난 신기해서 그걸 안 했다고? 왜 쥐도 잡아서 꼬리 잘라오고 이랬어 혹시? 아 뭐 그런 것까지는 안 했지만 진짜 똥 체병 검사를 안 했다고? 소변 검사밖에 안 했어. 그 왜 우리 1년에 한 번씩 봄쯤에 구충제? 뭐라 그러냐? 맞아요. 그건 구충제 먹였지. 그거 맞아요. 먹지 않았어 항상? 한 1년에 2번 정도 먹었었던 것 같아. 그것 때문에 없어진 게 아닐까? 그러니까 그걸 캠페인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봄 가을로 먹는 거. 왜냐하면 그게 감염 인구가 50%가 넘으면 아까 말씀드린 집단이 같이 치료를 하는 거를 6개월 간격으로 하는 게 WHO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유병률이 그땐 진짜 높았으니까 전 국민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봄 가을에 6개월에 한 번씩 구충제를 먹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뜻 없든 먹어라. 그게 나라에서 이제 막 나눠주다가 그게 너무 이제 익숙한 어머니들 세대는 그냥 의뢰 먹어야 돼라고 생각하고 약국에서 사다가 봄 가을 먹고 그게 우리나라는 옛날에 인분 비료를 썼어가지고 그 감염자의 대변에는 기생충란이 들어있고 그 충란을 비료로 쓰니까 채소에 그게 묻어있게 되잖아요. 그럼 그 채소를 이제 잘 씻어 먹지 못하면 아니면 안 익혀서 먹으면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또 관리가 많이 안 됐던 건데 비료도 화학 비료로 바꾸고 구충제도 열심히 봄 가을 먹고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눈부시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물도 좋아지고 화장실 환경 개선되고 이러면서 쫙 없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생충이라는 게 사실 약 하나로 없앨 수 있는 간단한 질환이지만 물과 화장실 이게 갖춰지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이 인프라와 경제력이 뒷받침돼야지 되는 거라서 그게 단기간에 다 좋아지기 어려우니까 다른 나라 다 못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뭐 도움받던 나라에서 도움 주던 나라가 되는 걸 체감한다기보다 우리나라가 진짜 되게 단기간 안에 엄청난 성과를 이뤄냈구나. 뭔가 특이하구나. 사람들이 말을 잘 듣는 거 같아. 그것도 있어요. 시키면 다 해. 하라고 하니까. 이거 왜 먹어야 돼? 이런 거 안 물어보고 그냥 먹으라니까 먹자. 뭐 귀찮아지도 않아. 의뢰 1년에 한두 번은 먹어야 돼라고 하면서 어머님들이 그거 다 사다 주셨으니까 나도 꽤 최근까지 먹었었던 것 같아. 한 중학교 때까지 먹었던 것 같은데. 확실히 촌이라서 꼭 먹어야 되면서 이게 계절이 바뀌면 먹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먹긴 먹었어. 아무튼 약간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약간 차별점이 확실히 있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뭐 문득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 얘기해주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기획부터 뭐 이제 모니터링 이밸루에이션까지 다 하다 보니까 교육하는 현장이나 뭐 이렇게 시작할 때 론칭할 때 이렇게 뭔가 인사말 같은 걸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기생충이 정말 많았다. 인구의 70%가 걸려 있었는데 이렇게 구충제를 열심히 먹어가지고 지금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도 했다니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막 이러면서 또 열심히 하시게 되고 이런 것 같아서 약간 우리나라 되게 좋은 귀감이 되고 있지 않나 막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뭐 우리나라의 사례와 같진 않을 거잖아.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지점들이 있어. 우리나라의 과거 시점과 지금 현재 거기를 비교해야 딱 맞을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제가 70년대를 한국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할 수는 없는데 뭐 일단 문화적인 맥락 이런 것도 어려운 점이 있고 여전히 뭐 가부장적이거나 뭐 그런 것들도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래서 약을 들고 집 방문을 해도 남편이 부재 중이면 이렇게 안 받아? 안 받거나 남편이 오면은 먹어도 되는지 물어보겠다. 이렇게 해서 여성의 의료 접근권이 더 낮아지는 경우들도 있고 문화적인, 종교적인 그런 이유에 따라서 그런 측면도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고 농사일을 많이 하시니까 낮 시간에 방문하면은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집에 그냥 애들을 봐주는 조금 큰 여자아이들 이렇게 있으니까 걔네들끼리 결정을 뭘 할 수가 없잖아요. 또 보호자가 없는데 애들한테 약을 그냥 먹이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약간 그런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또 다른 마을 사람이 이 마을을 가기가 어려운 게 있어서 봉사자가 또 그 해당 마을에서만 뽑아야 되는 그런 거. 근데 그 마을에서 글을 그래도
약도 쓰고 산수를 할 줄 아는 사람을 봉사자로 선정해서 교육해서 약을 가져가게 하는 거. 교육 수준의 차이도 또 많이 있으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죠. 이 얘기를 들으면서 또 진 반장이 큰 사람이라고 느낀 게 나는 뭐 돌아다니는 걸 가끔 듣잖아. 뭐 오프로드를 막 다니고 막 본인이 힘든 걸 얘기를 안 해. 아, 그거는 그냥 그 하는 과정 중에 당연히 발생하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게 있고, 그냥 국제기구 하면은 저처럼 꼭 일을 하진 않아도 되는데 제가 약간 특수한 경우여서 현장을 좀 많이 나가는 것도 있고 제가 또 현장 가는 걸 좋아하기도 해서 그런 상황에 저 스스로를 처하게 만든 거라. 그런데 다 저처럼 일하는 건 아니고 사실은 서류 작업이나 회의가 더 많기는 해요. 원래는 국제적으로 미팅할 일도 많고 뭐 화상회의도 많고 줌이 발달하기 전부터도 TC라고 해서 뭐 텔레컨퍼런스 그 전화기 연결해 놓고 거기서 음성 나오고 이제 음성으로 대화하고 뭐 이런 것들을 국제기구니까 막 갖춰놨었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그럼 또 미팅 회의록 쓰고 회의하면 그런 것도 되게 많은 업무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국제기구에서 일한다는 거, 국제보건을 한다는 건 약간 국제공무원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공무원이 하는 일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조금 세계적인 스케일에서 한다? 그게 한 나라의 경계가 아니라 이 나라 저 나라 그 시스템을 활용해서 한다. 근데 이왕 할 거면 현장 뛰는 게 좀 더 보람 있을 것 같은데, 직접적으로 뭔가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그쵸. 딱 들고 어떤 변화가 내 눈에 딱 보이잖아, 바로바로. 그리고 중앙부처 공무원분들하고 뭔가 회의만 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 되게 탁상 공론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내가 현실을 모르고 계획한 이 완벽한 계획이 사실은 비 와서 길 끊어져 있어서 못 가는데 아무리 내가 뭐 몇 명 투입하고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배송하고 뭐 이런 거 짜봤자 그냥 다리가 끊어졌다, 악어 나와서 못 간다 이러면은 소용이 없잖아요. 그리고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약 들고 갔는데 지금 뭐 커피 따는 시즌이라 다 커피밭에 가 있고 애들이 학교도 안 오고 다 아동 노동 착취하고 있다, 커피 따고 있다 이러면은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알려면은 현장에 가야 되는 것 같아요.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그게 어느 정도 보람 있고. 그리고 뭔가 오해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제가 혼자서 다 하는 게 아니라 현지에 이미 일하고 계시는 선생님들, 공무원분들하고 같이 하는 거고, 그분들이 하시는 걸 저는 약간 테크니컬 보조를 하는 거예요. 모니터링도 하고 뭔가 잘못됐을 때 좀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잘못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방향을 잘 설계하는 걸 도와드리는 거인 거죠. 그분들은 의학이 아니니까. 의사분들도 계신데 뭐 공중보건 전공하신 분도 있고 아니면 그냥 공무원이신 분들도 있고 뭐 그렇다 보니까 약간 그런 의학적인 조언을 제가 더 드리고, 그리고 저는 여러 나라에서 이런 걸 해본 경험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그 나라의 그 문맥에 맞게 변형해서, 근데 또 그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가면서 뭐 이 나라는 이런 특성이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아랍 문화권에 가면은 거기 모스크에 가서 예배 시간에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있는 거고, 기독교 문화권에 가면 신부님이 미사 앞에나 뒤에 홍보를 하실 수 있는 문구를 써드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사실 디테일이 악마가 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사람들이 참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을 조금의 테크닉을 알려드린다? 약간 쪽집게 과외? 속집게 과외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엔 스스로들 할 수 있게 돼야 되는 게 맞는 거니까. 그쵸. 제가 어떤 한 나라에 평생 살면서 그분들의 문제 다 해결해 드릴 게 아니니까 결국은 본인들의 문제를 본인들이 해결해 나가실 수 있도록 팁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개인의 경험을 토대로 가장 보람이 있었던 일은 뭐야? 굉장히 많아서 하나를 지금 꼽으라면 좀 어렵긴 한데, 저는 그러니까 어린이들과 약자인 여자들을 도와주고 싶어서 이런 일을 시작한 건데, 어린이들이 이제 뭐 건강하게 뛰어놀고 그런 거 보면은 가장 보람을 느끼는데, 이제 이 일을 지속적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시스템을 좀 강화하는 거에 일조했다는 느낌이 들 때 기분 좋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진짜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개입해서 막 이렇게 저렇게 했다면 두 번째 라운드, 세 번째 라운드 반복할 때는 현지 분들이
다 막 계획도 좀 더 잘 세우시고 조금씩 더 스스로 다 하실 때 그러면서 저한테 닥터 한나가 알려줘서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이라도 해주실 때 너무 고맙고 저 사실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간지 2주 만에 뭔가 예산을 짜는 거였어요. 그 지역별로 엄청 세부 예산을. 근데 그래서 그걸 설명해 드리는데 거의 막 고성이 오가고 저 멱살 잡힐 뻔했거든요. 엑셀 그거 잘 이해 못 하시고 막 화내시고 이랬었어요. 근데 이제 같은 거를 반복을 하다 보니까 소리 안 지르시는 거예요. 그냥 이해하고 닥터 한나가 다 알아서 잘 짜줬겠지 약간 이렇게 갔다가 그 다음에는 본인들이 알아서 이게 좀 더 필요해 이건 없어도 돼 하고 제안 주시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보람 느꼈고 또 뭐 기생충 약을 준 다음에는 기생충이 실제로 항문으로 나와가지고 그거를 저한테 왓츠앱 사진으로 막 보내거든요. 약 먹고 이게 나왔다. 난 이제 치료가 됐다. 그게 사진에 찍힐 만큼 커? 네, 한 10cm 막 이렇게 된 것도 나오고 그래요. 그 사진 첨부해야 블러 처리해서 안 돼, 넣어. 안 돼. 그래서 막 이거 나왔다라고 하고 저한테 막 그럼 제가 그러면 알코올에 넣어서 가져와라 이러고 보건소에서 막 사진 보내주고 이러거든요. 그럴 때 보람 되더라고요. 현지 밀착이 진짜 중요하긴 하겠구나. 그런 뭐 네트워킹이나 커뮤니케이션 같은 게.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위해 가지고 여기까지 해봤다. 나는 이런 걸 더 신경 썼다라고 한 거 있어? 현지어를 일단 배웠고요. 현지어? 현지어는 어때? 배우기 쉬워? 현지어는 문법이 되게 단순해서 좀 배우기 쉬웠고 제가 원래 언어 배우는 거 좋아해가지고 재밌게 배웠어요. 동티모르 현지어는 떼뚜머라고 하는데 떼똠. 네, 저는 어딜 가든 현지어를 배우는 편이긴 하거든요. 지금까지 방문했던 모든 나라들은 다 기본적인 회화는 비행기 안에서 엄청 숙지를 하고 이제 계속 도착해서 이제 초반에 거의 한 1, 2주 안에 익히는 스타일이에요.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현지인들 실제로 어떻게 느끼는지 이런 것도 너무 궁금하고 또 애들하고도 소통하고 싶고 그래서 열심히 좀 배우는 편이에요. 그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외국인이 와가지고는 그냥 자기네 나라 한 3살 수준이라도 말을 해서 떠듬떠듬 물어보면은 진짜 호감도가 확 올라가고 마음이 그치. 확 열려가지고 너무너무 잘해주고 보통 외국인이 오지 않는 진짜 현지에서도 한 7시간씩 막 가야 되는 그런 뭐 산골짜기 내지 바닷가 조그만 마을 이런 데를 외국인이 왔는데 그 외국인이 우리 말도 하네? 이러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신기하잖아요. 그럼 비슷한 거인 것 같아요. 그게 되게 도움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현지인이랑 일상 대화하는 정도는 지금 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사실 동티모르는 뭐 테크니컬 문서도 다 할 수 있고 그냥 그런 보건 교육 같은 거 봉사자 교육 같은 거 저는 다 현지어로 했거든요. 현지어를 몇 마디라도 하는 거 그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국제보건 하시는 분이 다 그렇진 않지? 그렇진 않죠. 음. 그리고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잘하잖아. 우리나라에는 사실 이런 열대의학 국제보건 이런 거 전혀 모르잖아. 관심이 거의 없고. 그렇죠.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해도 그냥 봉사활동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 왜 그거를 선택하게 된 거야? 어떤 경우로? 그러니까 이거 제가 예전 에피소드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긴 한데 저는 그냥 초등학교 입학할 때 입학 선물로 슈바이처 위인전을 받았거든요. 그거 읽고 감명을 받아서 나중에 막 아프리카 이런 데서 봉사하는 의사가 돼야지라고 되게 막연한 꿈을 가졌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도 그냥 봉사활동 이 정도로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 간 다음에 예과 2년 하고 외국에서 살 수 있나? 테스트를 해보려고 캄보디아 1년 동안 봉사활동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으면서 가난해서 질병에 쉽게 걸리고 쉽게 치료가 될 수 있는데도 그 치료제를 못 사서 더 아파지고 아프니까 또 일을 못해서 돈이 없어서 또 가난해지고 이 가난과 질병의 그 엄청 악순환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좀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되게 간절해졌었어요. 그리고 의학을 공부하는 거는 그래도 그 고리를 끊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고 그리고 본과 1학년 때 기생충학 강의를 듣거든요. 그때 열대의학, 소외열대질환 이걸 이렇게 부르는구나 라는 걸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인 것 같다.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그 가난하고 소외받은 사람들이 잘 걸리는 질환이 이 소외열대 질환이라니까 이거를 해야지라고 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지금 하려고 계속 하다 보니 지금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의대 나온 의사라고 하면은 그런 기초의학이나 특히 그런 열대, 기생충학 이런 거 잘 선택 안 하잖아.
그러니까 국내에 몇 명 정도가 있어? 일단 저희 교실 기준으로 하면은 의대를 졸업한 뒤에 이 박사과정을 선택한 사람이 3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가? 네. 저 위에 이제 서민 교수님이라고 뭐 기생충 열전 이런 거 쓰시고 유명하신 교수님이 계시고 그분 이후에 30년 만에 제가 선택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뭐 의사 출신이 아닌 대학원생들은 있었지만 의사 출신. 의사 출신으로 하는 사람이 30년 만에 뭐 왔다. 뭐 이렇게 그래서 많이 반겨 주셨었어요. 이렇게 들으니까 더 쉽지가 않는 길이라고 생각이 드네. 아, 왜 그래서 가끔 뭐 유퀴즈 이런데 뭐 법의학 몇 명 없다 막 홍보하러 나오시고 기생충학은 더 막 이러잖아요. 나가자 유퀴즈. 근데 문제는 이제 오라고 못 하겠는 게 법의학은 그래도 국내에서 필요하잖아요. 근데 열대약 기생충학 하면 국내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환자가 많이 없어서 많은 사람이 필요하진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전공을 해서 해외를 나가서 뭐 저처럼 뭐 이제 해외 여러 나라들에서 이 일을 하는데 써먹겠다 하면 오면 되긴 하지만 해외를 나가서 그 일을 한다는 게 쉽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의사하면 이제 할 길이 많은데 저도 요새 좀 힘들거든요. 이거를 해 되게 좋아 이렇게 말하기가 조금 어려운 거죠. 고용이 되게 불안정하거든요. 말이 좋아 국제기구지 제가 어떤 픽스텀이나 프로그램 오피서 레벨로 아직 일을 못 해보고 다 컨설턴트로만 짧게 일을 한 거여가지고 계약이 엄청 불안정해요. 그리고 나라도 계속 바꿔야 되니까 어디 한 곳에 적을 두지도 못하고 그래서 선택하라고 못하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가 있으면 좋고 또 후배가 있으면 좋잖아. 혹시나. 그건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그 사람이랑 같은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 NGO나 연구소를 만들까? 이런 생각도 사실 들기는 해요. 제 팀을 가지고 좀 움직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현재 계시는 분들하고 같이 일하는 거 너무 좋긴 한데 혼자만으로 조금 버겁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랑 좀 마음이 맞는 역할을 좀 나눌 수 있는 팀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거 좀 생각하고 있어요. 팀이 이렇게 같이 가가지고 맡은 일을 탁탁 나눠서 쫙 하고 다시 또 모여갖고 다시 다른 나라 가고 이런 약간 그런 걸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어벤져스가 되겠네. 그러니까 뭐 많진 않아도 한 3-4명이 한 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요새는. 추천의 말은 안 하는 거지. 추천은 네 모르겠어요. 그래도 왜 혹시나 또 슈바이처를 꿈꾸는 누군가가 있을 수 있잖아. 근데 국제보건도 말씀드렸다시피 분야가 정말 너무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국제보건을 한다. 이거는 강추예요. 그냥 자기가 뭐 재밌게 생각하는 분야, 뭐 정신과를 전공해서 정신과를 활용해서 뭐 할 수도 있고, 아동 정신건강이라든지 질의 피해 아동이라든지 뭐 소년병 이런 걸로 차출됐던 아이들도 심리치료 되게 필요하고, 뭐 재난 지역 이런 데도 되게 필요하잖아요. 그런 거에 쓸 수도 있고, 일본 친구 중에 방사선 종양학과 전공한 친구는 그 원자력 기구에서 또 일하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되게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뭐든지 다 힘들긴 마찬가지니까 자기가 좋아하고 재밌는 걸 해야 그나마 좀 버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확실히 의무감과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겠네. 그런 일들을 하려면. 근데 국제보건이라는 게 예방과 관리에 좀 더 포커스가 있다 보니까 티가 안 나는 것 같아요. 마치 살림처럼 살림을 잘 해놓으면은 불편한 게 없다가 시스템이 무너지면 불편한 게 보이고 더러운 게 보이고 문제가 보이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의 영역이라서 약간 국제보건이 평소에 왜 필요해? 이런 거 느끼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집안일이 티가 나려면 안 해야 된대잖아. 그러니까요. 국제보건도 비슷한 거인 것 같아요. 뭔가 건강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하고 예방하고 전 세계적으로 하는 일인데 할 일이 정말 많지만 잘하고 있을 때는 잘하고 있기 때문에 티가 안 나고 뭔가 무너지면은 이제 욕을 먹고 그래서 코로나 때도 욕을 많이 먹었던 게 아닌가 세계보건기구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뭐 그런 분야다. 하지만 살림처럼 필요하다.
네, 오늘은 진 반장의 일대기를 한번 얘기를 해보면서 국제보건 알아보기 아니었나요? 국제보건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일상에도 접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국제보건에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제보건은 먼 나라 해외의 일이 아니라 우리 지구를 함께 살아가는 모두가 건강해지기 위한 노력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혹시 국제보건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질문 같은 거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 진 반장께서 답글을 달아주실 겁니다. 네, 저희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